멘트 있잖아요.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예, 저희 오늘 대성쌤하고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있습니다. 한때 저희의 청춘을 불살랐던 이제 ICT 교육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요즘에 ICT 교육과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됐더라고요. 에듀테크. 에듀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성쌤, 에듀테크가 무엇이죠? 그 말을 한번 풀어서 보면 에두 교육이고요. 테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이 결합이 돼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좀 더 차세대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에듀테크 하면은 드론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드론 같은 것들 이렇게 항공 모형기 같은 게 참 많았는데 지금의 드론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드론은 좀 더 지능형이고 뭔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좀 더 사용자가 더 많은 걸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듀테크가 아까 혜성쌤이 처음 말씀하셨던 과거의 ICT와 뭐가 다르냐? 저는 근데 지금의 기술 발달이 가져온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초고속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접목된 이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마 에듀테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성쌤이 좀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가 AI,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VR, 가상현실, 그 다음에 AR, 증강현실, 그리고 또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어떤 지금의 삶의 변화를 갖고 온 그런 특별한 기술들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ICT 교육과 이 에듀테크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차이죠. 가장 근본적인 거는 과거의 ICT 교육은 이 개별화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그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이력 관리라든가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준별 평가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이런 5G를 이용한 이런 영상 서비스 그리고 학습자조차도 자신의 학습 결과물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크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이 가장 과거와 구분되는 것은 이런 개별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뭐냐면 예전에 ICT 교육이라면 항상 어떻게 보면 포드주의와 가까웠어요. 산업혁명 시대의 대량 생산. 그러니까 ICT 교육은 똑같은 하나의 컨텐츠를 갖고 많은 학생들이나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형태가 단방향적인 제공을 했죠. 물론 거기에서도 개별화를 지원다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진단과 처치가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근본에는 이제 이런 기술의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는 에듀테크 코로나19하고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에듀테크가 그렇게 각광을 받은 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희가 ICT 국가 경쟁력은 최상위권이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OECD에서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무선 랜이 안 되고 그 제대로 된 스마트 기기가 없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코로나19에서 저희가 의존했던 거는 외국의 이런 소프트웨어였던 것 같아요. 에듀테크. 그래서 줌이라든가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MS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이런 교육 정보가 외국에 유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대한 돈이 외국으로 지불이 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근데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그 줌을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줌을 활용해서 연수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안이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교육적 대안이 에듀테크였고 그게 이런 몇 군데 해외의 에듀테크 기업에 약간 의존했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IT 기술이 발전되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교육을 위한 어떤 IT 교육은 IT 기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런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 언택트라고도 하죠. 비대면 상황이 도래했고 이때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에서 정말 당연하게 또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필요했던 게 이런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춰줬을 때 가장 비판받는 게 뭐냐면
이제 학교 현장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도 있지만 기기들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들도 그런 태블릿이나 IT 기기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IT 기기를 받은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학생들마다 개인 태블릿이나 PC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정에서 이런 그걸 다 준비한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격차가 생겨서 이제 교육청이나 나라에서 근데 되게 빠르게 나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좀 문제가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가 약간은 처음에 말씀했던 포드주의처럼 대량 생산 그리고 그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에 지금 한계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외국의 이런 에듀테크 기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래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기기가 갖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어떤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거, 녹여내지 못한 거죠.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태블릿을 갖고 있지만 유튜브에 의존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개발된 단방향적인 컨텐츠에 의존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의 본질인 쌍방향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고무적인 건 뭐냐? 줌이라는 쌍방향 화상치 시스템을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보편적으로는 조금 오바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학생들이 어떤 인공지능으로 설계된 컨텐츠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 학생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컨텐츠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심야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교육청에서 보면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거 학생들이 사실은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식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협응이 중요하거든요. 오감, 신체 활동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집에서 충족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비대면 상황에서 그때 이제 유용한 것들이 가상현실 컨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하자면 닌텐도 좋아하시죠? 예. 닌텐도에서 이제 운동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가 까먹었는데 이렇게 타이어처럼 타이어가 아니라 휠처럼 생긴 이제 동그란 게 있는데 그걸 갖고 학생들이 미션을 수행해요. 챌린지형 체육 수업을 하는데 그걸 20분만 따라하면 우리 대성 쌤 쓰러집니다. 굉장히 땀이 많이 나요. 그렇게 도전하면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체 기능을 발달시키고 신체 활동들을 하고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균형 잡힌 성장을 하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 수업을 대체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에듀테크의 가능성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ICT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성쌤. 예. 지금 과거의 교육은 약간은 독서실 같아요. 자극을 최소화하고 공부 자극만 줌으로써 그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게 했었다라면 지금 비대면 상태에서의 학습은 정말 아이들이 재밌고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에듀테크 활용돼서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이 다른 자극보다도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적이다. 예, 그 그래서 말은 위험한 것 같은데. 교육이 BTS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 교육은 되게 딱딱하고 형식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앞으로의 에듀테크가 활용이 된다면 선생님과의 이런 원활한 소통 그리고 상담 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뭐 진로 교육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통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이상적이지만 에듀테크의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쌤은 이제 전문직 시험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요. 에듀테크에 근데 진짜 현 주소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근데 우리 대성 쌤 아드님도 있고 따님도 있는데 기술에 의존한 교육 지금 현재 시점에 에듀테크 만족하시나요? 에듀테크가 가져온 장단점이 극명한데요. 우선은 아이들이 편리성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너무나 쉽게 습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행착오 겪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어떤 진정한 학력이 키워지고 있는가, 학습하는 방법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지금의 기술은 기술과 그다음에 학교와 이제 그것을 갖고 이제 수업에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아직 그 준비는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물론 더 좋아지겠지만 저희 딸의 얘기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 기기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마음이 콩밭에 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듀테크에 이제 분명한 거는 에듀크의 이상만 보고 접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에듀테크의 상황 속에서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다 걱정을 하고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나 어떤 사이버상의 이제 어떤 커뮤니티 중독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에듀테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 아니라 교육이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 지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상상해 보는 거야. 에듀테크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 교사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은 거기서는 퍼실리테이터나 혹은 학생들을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 지원자, 상담자,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사의 역할을 하면 우리 대성쌤이 입술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갖고 자 네. 에듀테크에 걸맞는 교사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근데 학생들한테 단순 지식 전달하는 건 이미 에듀테크가 들어오는 이 순간 이미 사라졌다. 이제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그런 교수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저희 되게 투지폰에 가까운 공신폰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6학년에서 중학생 올라가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그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줬습니다. 집사람이 엄청 반대를 했는데 그 저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집사람한테 전해주면서 이제는 이거를 무조건 멀리 한다고 해결되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그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학습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새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이제 그거를 제한하기에는 이미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이런 에듀테크와 결합을 해버렸다는 그렇죠. 기술과 결합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술의 발전과 그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는 이제 문화로서 그리고 삶의 양식으로서 받아들인 거 이제 기술이 훨씬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성생 같은 경우는 아드님이 그거에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적응하고 그 속에서 진짜 아까 메타인지를 말하는데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그러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교육 철학 어떻게 실천되는지 옆에서 매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에듀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과 우려가 많지만 그곳에 우리 학교 교육에서 같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학교의 모습이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과 더불어서 어떤 플랫폼으로서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 환경 속 변화 속에 조금 더 제도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들어요. 그래서 에듀테크를 통한 학교에서의 학점 이수, 교육과정 수행이 잘 인정이 되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권장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도적인 부분,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원격 수업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에듀테크를 하게 되면 그 학생과 교사들의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듀테크 기업들이 그 정보를 충분히 그 사용자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모순인데 빅데이터는 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게 그 서로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자가 허락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가 되어야지 저희는 그 빅브라더스라고 하는 멋진 토마스 헉슬리인가요?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그런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세계는 되게 끔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에듀테크 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교육 정보에 대한
이런 보호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에듀테크 기업이 저는 다양화가 돼야 된다.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가 이런 코로나19의 과독이나 이런 그 긴급 상황에서는 정말 적절한 큰 효과를 발했지만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고 교육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크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원도 받고 적절한 목적에 따라 쓸 수 있게 이게 좀 산학이 협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대학 같은 곳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과 협약을 해서 이렇게 강의도 운영하고 학사 운영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듀테크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할 때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한 걸 조금 요약하면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에듀테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그러니까 포노사피엔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에이트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인문학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이 적절하게 서로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 운영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분명히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이제 선생님들 이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서 두 가지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굉장히 혼란과 이제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사실은 기술을 활용한 거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학습자의 측면 아니라 교수자의 측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Q&A 같은 경우 인공지능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이버나 구글은 실제로 애플은 인공지능에 의한 상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정말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학생들의 개개인을 소중히 하는 상담 활동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떤 머신러닝을 넘어선 인공지능에서 대체할 수 있는 학습 상담 같은 것들은 그런 에듀테크 기술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고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콴다라는 앱 아시죠? 판다요? 콴다. 이 콴다라는 앱이 뭐냐면 학생들이 모르는 수학 문제를 찍으면 온라인에서 그것을 다른 학생들이 풀어주거나 선배들이 풀어줘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했어요. 답을 다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 문제를 푸는데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관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학생들은 콴다를 찍음으로써 이런 풀이 방식도 있구나, 이런 풀이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술들에 있어서 조금 더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 부담을 덜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신 사람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껴요. 인간 소외. 예, 제가 이어서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참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 김혜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자 소외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인공지능은 학습자가 문제를 풀면 그 문제의 정답과 오답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 문제까지도 추천을 하고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이가 내가 틀렸는데 다음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에듀테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에 그런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교사의 역할. 말씀하시네요. 예. 또. 예, 그래서 기술이 모든 거를 교육의 모든 성과를 좌우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렇죠. 도구이고 이런 교사나 이런 학부모와의 소통, 학생과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협력만이 그래도 결국은 에듀테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SF 공상과학 소설들 최근에 이제 출간되는 이제 소설들을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어떤 감성이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조금은 차가운 지능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그 감성을 잃어간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데 사실은 인간의 그 가치, 존엄, 뜨거운 눈물 같은 경우는 감성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혁신적인 발전은 감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에듀테크는 철저하게 고려돼야 된다. 저도 근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면
인공지능은 무수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런 도덕적인 판단이나 이런 감성적인 공감을 느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인공지능처럼 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많은 지식은 있지만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거에서 감동하고 이런 게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에듀테크가 발달하는 만큼 아이들에 대한 정서 교육, 공감 교육, 그리고 이런 도덕성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온라인이라는 게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각설하고 에듀테크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 가능성은 사실은 더 좋은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올 수도 있지만 혹은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이제 어떤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대성 선생님도 마무리하시죠. 저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의 가장 최신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으로 추천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이게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연결고리에 빠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에듀테크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로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지 의존하면 안 된다. 에듀테크까지는 어디나 우리의 이런 도구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여기 조금 오해가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에듀테크가 아니라 테크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유튜브를 학습 도구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학습 도구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길을 아예 좌지우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 가지면 약간 편향된 콘텐츠가 오죠. 알겠습니다. 일단 더 길게 말씀드렸다가는 또 배가 산으로 갈 것 같고 에듀테크. 우리가 에듀테크의 가능성과 또 에듀테크의 그 한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유의미한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또 에듀테크에 대해서 다룬다라면 에듀테크의 이제 현주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에듀테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